네, 안녕하세요. 목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현대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놀라운 장소입니다. 사실 현대차가 자기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약간 좀 꽁꽁 숨겨놓고 한달까?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연구원들이 직접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곧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돼요. 아, 나는 경차 타는데요, 나는 모닝 타는데요, 나는 레이예요. 이런 분들도 어쩌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인데요, 이런 분들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와, 이런 게 있네요. 와, 이거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이건 생규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형, 대형, 그리고 다 분해된 것까지 여기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거 연구원분 얘기 들어보면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 여기 보면은 이것만 봐도 어지간한 구독자님들은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면은 P1, P2, 여기 오일 펌프, 여기 변속기. 잠깐만, 엔진 어디 갔어? 엔진 어디 있는 거예요? 알아요, 압니다. 왜 미웃을 그러세요? 여기 엔진이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엔진 여기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저희 일반적으로 엔진에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있고, 드라이브 플레이트가 저희 변속기 쪽에 체결이 돼 있어서 엔진의 구동력이 전달될 때 이 플레이트를 거쳐서 내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딱 엔진이 직결돼 있다. 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뭐 무조건 같이 돈다라는 거죠. 그럼 예, 엔진 맞습니다. 시동 걸 때도 얘가 시동 걸겠네요. 맞습니다. P1 모터가 전력이 이제 공급되면은 엔진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꺼졌다 켜졌다 할 때도 어느 정도 얘가 돌면서 바로 차를 구동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 되게 좋겠다. 되게 부드럽게 차가 가동돼. 그러면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엔진과 P1 사이에 여기에 클러치가 있었는데, 근데 네. 클러치 없이 엔진이 그냥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클러치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P2 모터 쪽이 있고, 엔진 쪽의 동력이 엔진 클러치가 접합될 때는 모터와 같이 전달이 되고, 모터만의 힘으로 차를 구동시킬 때는 엔진 클러치가 빠지면서 모터만의 힘으로 동력이 그럼 모터가 후단으로 몇 전달이 마력 몇 마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마력까지는 오늘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얘가 더 센 거죠? 맞죠. 얘가 더 세죠. 얘 세다. 모터라고 하지만 사실 모터는 모터인 동시에 발전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모터면서 동시에 발전이 되는데 둘 다 동시에 발전도 되고 얘만 발전도 되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은 이 모터의 주된 목적은 엔진 시동과 엔진이 이제 돌리면서 얘를 네. 발전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역할, 네. 그리고 이 모터에 대해서는 구동과 회생제동 시에 발전하는 역할,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발전 맞잖아요. 네, 아, 같은 진짜. 발전인데 누가 발전을 시키느냐 그 차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식 오일 펌프? 예. 그게 뭔가요? 자동 변속기를 구동을 시키려면은 오일 펌프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의 오일 펌프 같은 경우는 토크 컨버터라는 데 이제 끼워져 갖고, 토크 컨버터는 엔진이 상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량을 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그런 기계식 오일 펌프를 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엔진이 꺼진 상태도 네. 있기 때문에 그때도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동식 오일 펌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전동식 오일 펌프가 변속기 외부에 장착이 되었었고요. 지금 이번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면서 전동식 오일 펌프를 변속기 내부 안쪽으로 집어넣는 도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일단 직경이 기존보다 훨씬 큰 겁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같은 크기예요? 예, 같은 크기인데 지금 여기 보이진 않는데 모터 단자대가 보전화 커넥터죠. 요게 원래 하나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 근데 기존보다 이게 지금 모터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단자대가 두 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기존에 원래 저희가 위치하고 있던 전동식 오일 펌프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여기에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위치를 찾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차량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위치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은 최적의 위치로 여기 내부에 결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여긴 오일이 있는 자리인가요? 없는 자리인가요? 오일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이번에 보여주신다고 해서 당연히 도요타 시스템을 뭔가 좀 썼겠지. 왜냐면 도요타는 특허에 대해서 다 풀어줬다고 하니까 도요타 시스템 써서 뭔가 하겠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아예 도요타하고는 전혀 다르고, 도요타 같으면 이 P1, P2 사이에 변속 시스템이 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존하고 똑같은데요? 그럼 이 변속기 이 내부는 그러면 기존하고 변화가 없겠네요? 기존하고 큰 골격 구조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각 부품들이 전부 다 신설계가 됐습니다. 네. 왜냐면 새롭게 이제 탑재를 해야 되고 한정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소 기술들을 좀 많이 넣었고요. 네네. 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강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속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런 시스템이고, 저거는 사실 구조적인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컴팩트하게 설계를 더 했다. 작아졌군요.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컴팩트하게 설계를 한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후륜구동은 왜 안 보여주세요? 후륜 구동은 이 시스템이 적용된 후륜 변속기에 이제 탑재를 하는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상황이라 갖고. 그럼 똑같이 P1, P2 이렇게 하고 후륜 변속기 앞에서 이 과정을 거칠 맞습니다. 것이다. 이 전륜 변속기가 아니고 후륜 변속기로 그럼 더 길어지겠네요? 최소화를 해서 개발을 해야죠. 차량 탑재성에 맞게. 이미 꽤 두꺼워. 자,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대형, 이거는 중형. 근데 사실은 요 P1, P2 요 시스템은 똑같이 시스템 자체는 같고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 용량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소형은 왜 또 없어요? 소형은 일단은 정확히 아직 차급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고 저희도 이제 아직 개발 과정을 다 거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직 이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속 변속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6속입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6속 변속기였고요. 네. 지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P1 모터가 들어왔지만 이 뒤쪽에 이제 골격 구조, 이제 일단 레이아웃은 6속 기반으로. 근데 두 개의 모터를 이렇게 붙였다 떨어졌다를 하는데 그게 네. 듣기에는 토요타 같은 경우는 항상 붙어 있으니까 토요타가 더 효율적일 거라고 느끼게 되는데 네. 어떤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크다고 보지는. 알겠습니다. 아, 이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네요. 기존 변속기하고 지금 변속기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존 변속기는 엔진하고 모터를 떼서 네. 모터만 가지고 차를 구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엔진이 그냥 혼자서 그럼 웽 하고 돌 때 있잖아요, 아침에. 그때는 그러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엔진이 냉간시에 돌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어 부분에 어쨌든 좀. 클러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발전은 안 되는 거네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12V 발전은 되겠네. 예, 예. 아주 약하지만. 예, 예, 예. 아무튼 메인 발전은 안 된다.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모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엔진과 전동기가 같이 돌아가는 모드, 그리고 엔진이 발전하고 그리고 전동기로 가동되는 모드, 우리가 흔히 시리얼이라고 말하는 모드, 네네. 이런 것들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엔진만 작동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아까 프레젠테이션 때는 모터는 아예 안 돌고 엔진만 돌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거 이제 거쳐가는 모드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드가 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주요 모드라고 보지는 않고요. 잠깐 그런 예.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정도로 예, 보는 게 예, 좋겠군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그리고 여기 같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핀 형태의 모터를 사용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건 왜 건선을 여전히 이렇게 하죠? 저희가 기존에 이제 개발을 했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을 최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거를 다 따져갖고 사양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됐다고. 그래도 봐주시면. 부피 부분이 좀 더 예, 유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옆에서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보내드려야 된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에 혹시라도 또 뵐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카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제네시스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럼 가장 작은 차엔 어떤 차까지 들어가나요? 모닝에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나요? 저희가 클래스 같은 것들은 거의 100마력대에서부터 300마력대 중반대까지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급에서 다 투입될 수 있도록 100마력짜리 차가 없잖아요. 100마력이면 지금 경차밖에 없는데 그럼 모닝급이네요. 저희가 차량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시장에 따라서 최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건 1.0L 엔진부터 있나요? 그 신흥 시장에도 하이브리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 시장이라든지 브라질 시장이라든지 남미 시장에도 최적화된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게 시스템들을 1.0에서 시작하나요? 1.2에서 시작하나요? 저희가 그거는 조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후륜의 모터를 단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제네시스급은 어쨌든 후륜 구동이잖아요. 네네. 후륜 구동이라서 어차피 엔진이 프로펠러 샤프트로 뒤로 갈 텐데 맞습니다. 거기다가 전기 모터를 뒤쪽에다 또 붙인다는 건가요? 그렇진 거기다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제네시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륜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후륜 구동 형태로 탑재되어 있는 변속기에서 최적의 모터 사이즈, 그 다음에 최적의 기어비, 최적의 전달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개량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사륜구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터를 추가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들을 최적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륜구동에 대해서 구조를 보여주셨으니까 대충 알겠는데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P4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너시스에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오늘 설명드린 거하고 유사한 구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럼 적용할 변속기 예정입니다. 전에 모터가 2개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후륜에만 따로 모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 모터를 통해서 후륜을 아니. 제어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제너시스가 가지고 있는 동력 전달 시스템에 네. 신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탑재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되면 EAWD 아까 말씀하셨던 바운스 제어나 이런 것들은 제네시스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대신에 제너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샤시 제어 시스템들이 훨씬 더 고도화된 시스템들이 제너시스 차량들에는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같이 활용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경쟁사들은 지금 모터의 출력을 계속 높이고 배터리도 계속 높이는 방향인데 지금 배터리랑 모터 출력이 경쟁 모델보다 낮아요. 이건 어떻게 설정이 된 건가요?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EREV 같은 시스템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린 시스템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충전을 해서 가는 차량은 아니고 엔진에서 발생된 효율, 그 다음에 차량이 주행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최적화해서 다시 바퀴로 보내줘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들에서는 배터리의 용량보다는 각 시스템의 효율들을 최적화하고 제어를 최적화해서 차량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데 기술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배터리의 사이즈는 당연히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다른 경쟁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PHEV 시스템들이나 조금 더 배터리가 큰 시스템들은 그 시스템 나름대로의 특장점들을 가지고 그런 시장들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그런 효율 개선 기술들, 그 다음에 최적화된 에너지 제어, 여러 가지 효율이 높은 컴포넌트들이 각각을 넣어보니까 이게 최적이었군요. 각각의 네, 역할들을 알겠습니다. 잘하고 너무 바쁘셔서 옆에서 지금 계속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거 연비만 중요한 줄 아셨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자동차의 승차감도 바꿔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연구원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EAWD를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앞바퀴 뒷바퀴의 토크를 안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거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EVMC 2.0이라고 하는 기술은 전후륜 구동 모터를 갖고 이제 차량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핸들링, EHA, E-라이드에 이제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이핸들링 같은 경우엔 차량이 선회 시에 차량의 가감속 제어 플러스 반대 방향 제어를 통해서 차량의 선의 민첩성, 안정성, 롤 안정성까지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역시 연구원분 맞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네. 핸들 돌렸어. 그럼 네. 이거 갖고 모터를 어떻게 하실 거길래 핸들링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전륜 모터를 구동하고 후륜 모터를 제동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앞에는 가려고 그러고 뒤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럼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잡아 당기면 이제 차량의 서스펜션 강성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량의 롤 모션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를 이렇게 서로 잡아 당긴다고 생각해봐. 그럼 쫙 내려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뒤 바퀴가 앞은 가고 뒤는 덜 가게 만들면 그러면 약간 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차가. 그죠? 예, 맞습니다. 맞대요. 아이, 내가 예. 안 되니까. 근데 차가 과속 방지턱 넘고 나면 출렁출렁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출렁출렁하는 위로 올라간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려앉을 거고. 네. 그럼 내려앉은 거는 어떻게 하면 그걸 잡을 수 있어요? 내려오는 것은 이제 앞바퀴는 제동을 하고 뒷바퀴는 구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내려오려고 할 앞뒤바퀴를 때 밀어. 모아주면 얘가 내려오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바운스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위로 가는 것도 줄이고 내려가는 것도 줄이고, 야, 이렇게 하면은 이 바운스가 계속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춰서 감쇄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군요. 아니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너무 멋질 것 같은데 네. 진짜 효과가 있어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 저희 시험팀 부분하고 저희 로직팀 부분하고 선행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이 전부 다 효과가 있다
있다라고 판정을 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아주 조금이겠지만 무슨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정말 1mm씩 이렇게 깎아내서 결국에는 승차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거 해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건가요? 위아래 바운스를 막아주는 시스템. 예, 그게 이라이드. 이라이드 2.0의 요게 바운스를 막아주는 역할. 네. 그리고 네네네. 이핸들링이 이제 롤 모션을 향상시키는 역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HA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동 순간이 다릅니다. 이 순간은 일반 루틴 핸들링 부분에서 작동을 네.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방에 충돌 위험이 발생하고 네. 운전자가 회피 조타를 할 때 그때 발생하는 제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제어량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충돌 위험 상황에서는 이질감보다는 안전 부분에 더 중요한 성능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제어량을 좀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해 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좌우 바퀴는 사실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앞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좌우를 어떤 식으로 이 트랙션을 만들어냈죠? 이 트랙션 같은 경우에 투모터를 갖고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 GN7 하이브리드에 양산됐던 기술인데, 이 전륜 구동 모터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선의 가속 시에,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같은 와인딩 로드를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때는 핸들을 꺾고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올라갈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하중이 이제 선의 외륜 쪽으로 몰려가면서 선의 내륜에 휠슬립이 발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립을 잃으면서. 그럼 이제 차량이 언더스티어가 나면서 밀려 나갈 텐데. 페리세이드 뒷바퀴가 뜨듯이. 예,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휠슬립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요. 여기에 이 정도면은 휠슬립이 발생하겠다라고 해서 운전자가 엑셀을 밟는 것을 좀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휠슬립을 안 나게끔 막아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차량이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터를 어떻게 했길래 횡슬립이 안 나요? 운전자가 엑셀을 밟아서 모터 토크가 팍 뛰면은 휠슬립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모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서 엑셀을 밟았어. 그래서 내가 토크를 100N을 내야 돼요. 그러면 100N 내면은 휠슬립 날 것 같은데 80N으로 막아.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는 휠슬립이 발생하지 않고 차가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약간 기술이고. TC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TC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휠슬립이 나는 것을 디텍팅 해가지고 휠슬립 났어? 이때 막아. 이 개념이고, 얘는 휠슬립이 날 것 같은데 먼저 막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은 약간 밟아도 안 나가? 이런 느낌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튜닝 엔지니어 분들이 내추럴함과 퍼포먼스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튜닝을 많이 진행을 만약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그런 것들도 좀 조절되게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ESC 오프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나요? ESC 오프를 하게 되면 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돼요? 예.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거 있으면 차 어떻게 운전해? 나한테 왜 이렇게 개입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대단히 놀라운 기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걸 다 하신 거죠? 제 담당은 사실은 이제 변속기나 하드웨어 설계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좀 더 조화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주행 성능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 개발인데 엔진도 딴 데서 해, 변속기도 딴 데서 해. 그럼 무슨 성능을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하이브리드 제어 유닛에 들어가는 로직들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에 맞춰서 각 하드웨어들이 돌아가는 거를 실제 차에서 구현하고 그걸 수치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5L 터보가 281마력인데 터보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19% 출력이 향상되고 연비가 45% 향상됐다. 엄청난 거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 출력은 안 진다돼도 이미 충분히 센데 여기다가 연비만 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차급이 대형 SUV 차급까지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1.6 터보 하이브리드로서는 일반 주행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등판이나 아니면 토잉에 필요성을 많이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토요타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전 하이브리드에 터보가 아닌 일반 2.5를 넣고 한 270 몇 정도 출력이거든요. 그래도 그거의 출력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러면 토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등판을 위해서 더 고성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
있지만,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연비만 좋으면 되는데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연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파워트랙이 펠리세이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있다. 와. 모든 게 열려있다. 네, 모든 게 열려있는 거죠. 사실 연구원분들은 다 만드십니다. 그게 실제로 양산에 나오고 말고는 그거는 이제 이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사실 연구원분들은 진짜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죠. 펠리세이드 1.0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아무튼 모든 게 다 되는 거고, 지금 딱 필요했던 건 요거였다. 그래서 요번에 펠리세이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 번에 펠리세이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되게 궁금하시죠? 여기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전기모터와 인버터 같은 것들이 앞에 있고, 배터리는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지금은 프로펠러 샤프트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런데 동력을 이렇게 보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E4 시스템처럼 EAWD를 통해서 뒤쪽에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 중간이 없어집니다. 외롭게 계신 연구원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외롭게 계신 연구원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 김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스테이 모드라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이거 등장하게 된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기존 전기차의 유틸리티 모드라는 컨셉이 있었는데 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기존 전기차와 같은 경험을 확대하고자 유틸리티 모드와 유사한 컨셉으로 스테이 모드를 새롭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현대차에 가서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닌 거고, 원래부터 계획이 다 있으셨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테이 모드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모드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해서 엔진 시동 없이 조용한 상태에서 차량 전장에 있는 모든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러면 차가 시동을 걸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오디오 듣고 히터 틀고 영화 보고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네, 다 사용 가능합니다. 오, 세상에.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약간 뻥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배틀그라운드는 CCNC 차량 안에 있는 CCNC와 연동을 네.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미래에는 현대차에서 배틀그라운드 할 수 있다? 게임을 할 수도 얘기군요.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이 모드는 수동 진입 방식이 있고 예약 진입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평소 주행했을 때 배터리 SOC가 40에서 60%로 유지되게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10분에서 20분, 최대 30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연동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배터리 용량을 많이 남겨놓고 싶어요 하는 걸 딱 작동시키면 목적지까지 갔을 때 배터리 용량이 이빠이 차 있게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럼 맞습니다. 1시간 동안 그냥 전기를 쭉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전기 다 쓰면 차 퍼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그거 아니겠죠? 네, 완전 배터리 SOC가 0%까지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 SOC가 30%까지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 모드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스테이 모드가 종료된다는 건 그러면 시동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예 전기가 스톱된다는 뜻이에요? 아예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왜 시동을 걸어주지 차라리. 이건 뭐예요? 이거는 V12C 제어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C가 뭐예요? V12 그 컨버터의 줄임말이고요. 네. 이후에 이제 ICCU에서 기능하는 그 V12 기능을 하이브리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한 부품이 새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48V 쓰나요? 지금 고전압 볼트가요? 배터리는 약 한 200에서 한 400 사이에 위치한 그 고전압 배터리. 그걸 그냥 뽑아 쓸 수 없으니까 뽑아 쓸 수 있는 볼트와 이런 걸로 조절해서 밖으로 빼줄 수 있는 예, 장치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와. 그래서 고전압을 받아서 이 친구가 220V를 만들어주는 그렇군요. 컨버터라고 이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어쨌든 직류니까 그걸 교류로도 만들어야 되고 220V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예. 이런 게 필요하군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한 적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차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 김한용입니다. 네. 전동화고동시험팀 박준복입니다. 네, 연구원 맞으세요? 연구원이 너무 잘생기셔서 지금 굉장히 기분도 나쁘지만 신뢰가 하나도 안 가. 이런 연구원이 말하면은 왠지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에이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담당을 했어요.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야 이거 벨트가 이렇게 짧아요. 여기 하나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지? 저희가 여기 통상 메인 벨트라고
기존에는 많이 걸어놨었는데요. 네. 걔가 같이 돌리는 게 여기 있는 에어컨 컴프레서, 알터네이터를 같이 구동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하이브리드화를 되면서 P1 모터가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풀리는 그대로 여기 남아있네요? 아니, 이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줄여야지 하는 김에. 이거를 저희가 다는 이유가 댐핑의 그런 다이나믹스를 고려해서 달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거를 같이 써도 토셔널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발 기준에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줄이게 되면 그때는 또 이 진동과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고려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게 고려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저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알터네이터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발전기입니다. 아니, 발전기라 그러시지, 처음부터. 왜 알터네이터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말을- 차량에서 12V로 구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센서도 그렇고 차량에서 어떤 클러스터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12V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이브리드의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P1 모터라는 걸 장착을 하면서 기존의 12V를 충전하는 알터네이터는 제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다른 메이커들이 이제 48V 전용도 가고 48V로 점점 전환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48V는 아예 안 쓸 건가 보죠? 저희가 48V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12V의 전력 공급이 고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볼테이지를 높여서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좀 장착할 예정도 다 있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유럽에 나가는 건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미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걸 보면 하이브리드 최적 고효율 사이클이라고 하고 저 흡기 밸브랑 배기 밸브의 개방과 닫히는 시점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약간 예전에는 이런 걸 가리켜서 애킨슨 사이클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나 보죠? 아킨슨 사이클도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 컨셉에 부합하는 용어이긴 한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킨슨 사이클은 기구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지 아킨슨을 쓰고요. 엄밀하게는 애킨슨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아킨슨이 그래도 광의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도요타에서는 그냥 애킨슨 사이클 엔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로 애킨슨 사이클처럼 막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방식이다. 근데 저런 방식의 흡기 배기 밸브의 개방 타이밍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전자적으로 이걸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CVVL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걸 자유롭게 좀 옮길 수 있다고 해서 현대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장착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서 저기 아래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고효율 영역, 엔진이 가장 효율이 좋은 영역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어요. 네네네. 제어 자유도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아. 그러면 저 고효율 영역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조합이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 평가라든가 이런 걸 좀 꼼꼼히 해가지고 선정한 조합이 이 하이브리드 최적 고효율 사이클 압축비 12의 아킨슨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롱 듀레이션 캠 10.5의 압축비, 네. 릴리즈는 12가 된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고토크가 필요한 저 RPM 시점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압축비를 높이게 되면 네. 압축이 끝났을 때 네. 온도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돼가지고요. 저희가 노킹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율이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빠지면서 최대 성능이 조금 낮아지는 네네.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최적 고효율 사이클이라고 있으면 좀 길어진 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압축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최대한 압축이 됐을 때 온도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도 좀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단 분사라든가 피스톤 상면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해서 내부 유동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유동을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앞에 사이클론 같은 거 다시나 보다. 사이클론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거 그런 쓰면 거를- 연비 10% 좋아진대요. 네, 뭐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런 걸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스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슨 프로펠러 같은 거 붙이지 마세요. 차 망가집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RPM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오토 엔진 사이클에 비해서는 그 엔진이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더 좁아지긴 하겠네요. 더 좁아진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모터로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고효율 영역이 네. 좁아진 건 아니고요. 네. 이 전체적인 고효율 영역은 더 좋아지는데 이제 그 영역도 제일 좋은 지점, 좀 덜 좋은 지점 이렇게 등고선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중에 제일 좋은 지점만 운전될 수
수 있게끔 모터를 통해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엔진에서 또 특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까 봤더니 이 엔진의 상단에 있는 연소실을 이렇게 보울 형태로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생각해보면 연소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게 최적일 것 같은데 왜 진작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거는 무조건 바울 형상 그릇 모양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유동이 안에서 흐르다가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유동이 다 깨지면서 난류 에너지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 난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화염 전파도 잘 되고 어떤 엔드가스라고 할 수 있는 국부적인 리치형 약간 괜찮습니다. 네, 하셔도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뭔가 리치하다는 거 혼합기의 아니에요. 균일도. 저희 구독자님들 네, 무시하세요? 죄송합니다. 다 압니다. 그 정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네. 사뿐하게 샥 가는 것보다 막 왁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최대한 많이 도는 게 좋고요. 다만 이게 도는 강도가 셀수록 점화를 할 때 그 환경도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저런 그릇 모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와, 그런 게 있구나.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적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군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메이커들 보면 연소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몇 %다. 그러니까 그 연소 효율로 따졌을 때 몇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39% 정도 됩니다. 39%요? 네. 우리가 35% 와 이랬었는데 야 39%? 토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랜드에서 41%를 공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41% 같은 경우는 2.5리터 엔진인데 그게 자연흡기다 보니까 시스템 최고 마력이 250PS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 출력이 334, 거의 340에 근접한 출력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터보도 달고 하면서 이 성능을 끌어올린 대신에 동일한 성능 영역대에서의 효율은 최고 수준이다. 지금 39라고 말씀하신 건 엔진만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엔진만입니다. 건가요? 엔진만. 야. 근데 아까 EGR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배기가스를 내보낸 거를 다시 어느 정도 빨아들이게 되지 않나요? 원래? 네. 나갔던 걸 조금 빨아들이면 사실 EG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갔다가 빨아들인 거는 이게 흡기 행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가지고 네. 혼합기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고요. 번드가스라고 할 수 있는 배기가스는 그 약간 이후에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흡기 될 때 오버랩 되는 동안에 흡기에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오버랩이라고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하는 거는 배기 소기 효과라고 해가지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EGR 효과도 있긴 한데요. 그런 건 밸브 오버랩을 통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내부 EGR을 쓰는 영역도 국부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메인은 흡기를 다시 내보내서 그만큼 압축 행정을 짧게 가져갔다. 그래서 압축 행정을 할 때 엔진 동력도 어차피 압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유효 충진 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운 거를 좀 줄여서 이 인매니에 있는 부하 수준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주 목적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일부 들어오겠지만 그게 EGR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정도의 그런 건 절대 네, 아니고 전혀 다른 네, 얘기라고 어쨌든 정말로 이제 EGR을 따로 만들면 효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아니면 배출가스에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EGR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고려해 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신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장이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기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아서 정말 뭐 엔지니어여서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요타 기술력이 뭐 우수하다, 현대 기술력은 기술력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어쩌면 기술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현대가 만들어 놓은 기술력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이렇게 뛰어난 연구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작이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고 이 다음에 더 나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더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런 것들 계속 이어가서 많은 소비자들이 현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